기저에서 나오는 거라고. 제가 시끄럽다 치면 들어가서 풀어도 됩니다. 알겠지? 제가 집중 안 되면 넘어가서 풀어도 됩니다. 밖에 되겠다. 봅시다. 우리 저번 시간에 합법과 전문의 본질과 태도를 보면서 합법의 원리 앞부분 그지 우리 뭔 얘기 했습니까? 저번 시간에 나 전달법 이야기하고 끝이 맺었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제부터 다양한 합법 상황 그리고 다양한 작문 상황에서 벌어질 만한 원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나면 여러분 화작에서 전달할 수 있는 개념은 끝납니다. 그 말을 바꾸면 뭐냐면 다음 시간부터는 높은 확률로 각각 학교에 맞게 나가고 있는 거 내가 봐줄 겁니다. 알겠지? 문제 풀 사람들 풀고 각각 상황의 템포에 맞춰서 선생님이 봐줄 겁니다. 알겠지? 아무래도 화작 과목 특성상 학교에서도 개념 수업이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여기 뭐 문학하고 수첩 문학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거에 맞게 지금도 나갈 겁니다. 알겠지? 볼게요. 말하는 상황이라는 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나 전달법이라는 건 우리가 가장 평범한 상황인 대화 상황에서 하는 거였어. 대화 상황에서. 화정이는 15페이지입니다. 지금 14페이지였고 선생님 중간에 14페이지가 시작이었을 텐데 지금 오늘 새로 준 거. 14페이지에 있던 이 갈등 상황에서 그런 거는 대화 상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던 합법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 거는 보면은 이제 상대 측 입론과 반론의 논리적 타당성에 대해 반대 신문하여 토론한대. 이건 무슨 말이야? 이건 무슨 말이야? 생각해보자. 반대 신문하면서 토론한대. 토론 상황에서 하는 말이지. 자, 여러분 토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대가 최 선생님이 먼저 말을 해, 그지? 응?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단계로 발전을 하죠, 그지?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입론하고 그에 대해 반론할 때 냅다 비난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 논리적으로 납득 가능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린 그런 걸 논리적 타당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 토론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질문과 내용의 방식을 계획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층이 하는 발언을 확인하는 걸로 반론의 단계를 멈추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네 라고 하면 이렇게 잘한 거야? 토론 못한 거야. 상대방이 뭔가 허점을 발견을 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이 입론의 논증이 믿을 만한가, 신뢰성, 그지? 납득할 만한가, 타당성,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내용을 가져왔는가, 공정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 사용자들에 대한 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 친구가 개인 블로그에서 가져온 자료를 가져왔어. 어떤 거에 문제가 생겨요? 앞에서 봤던 신뢰, 타당, 공정 중에 신뢰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어떤 게 가장 신뢰도가 높겠어? 우리나라에 보자. 블로그가 신뢰성이 높아? 학술 논문이 신뢰성이 높아? 학술 논문이 훨씬 신뢰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블로그가 신뢰성이 높아? 챗GPT가 신뢰성이 높아? 둘 다 똑같아요. 물론 우리가 체감상 들기에는 이제 오픈 AI 정도면 굉장히 신뢰도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슷합니다. 걔네도 교차 검증 안 하면 틀린 내용 아직 많이 얘기해요. 이제 물론 여러분이 지금 챗GPT나 뭐 제미나이 같은 오픈 AI를 유료 버전으로 쓰고 있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여러분 돈 내고 씁니까? 그죠? 무료 버전 쓰죠? 걔네 그냥 그 나무 위키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검색하면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구글처럼.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뭐 고등학교 수행평가 정도에서 사실 잘 쓰면 좋은데 아니면 나중에 내년 대학을 갔어. 내년 대학을 가겠지, 그지? 그렇지. 내년 대학을 못 가면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내년 대학 가면 이제 GPT 잘 써야 된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믿을 만한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토론할 때 올바른 화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판 말고 비난하면 돼요, 안 돼? 비난하면 안 돼요. 이제 희정이 지난 슈미더머니 봤으면 이제 디스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토론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병포 T 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거 하면 안 돼. 그건 비난입니다. 순수 비난, 그지? 그리고 가급적이면 예, 아니요 같은 단답형 대답을 유도할 수 있는 폐쇄형 질문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폐쇄형 질문을 동그라미를 좀 쳐보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줄줄줄줄 상대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토론에서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는 거야. 왜냐면 그렇게 줄줄줄 설명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그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거든. 예를 들어 입론에서 내용이 부족했어. 근데 그거를 예 아니오로 응답을 하게 나오면은 그냥 끝나지. 근데 입론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하셨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뭐가 돼? 지가 입론에서 뺀 부분 다 말하겠지. 그럼 이 질문은 누구한테 유리해졌어? 질문을 받은 사람한테 유리해진 겁니다. 그지? 그렇기 때문에 반론할 때, 반대신문할 때는 반드시 최대한 폐쇄형 질문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론의 승리를 위해서겠지. 근데 대화는 내가 너네랑 대화하거나 너네가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지고 이기는 게 있어. 그지? 대화는 지고 이기는 게 없어. 친구랑 대화할 때 막 이기려고 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토론은 승리와 패배가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토론의 원리는 승리할 수 있는 원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의 논리적인 허점은 자기 측의 반론에서 펼칠 주장을 뒷받침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 3번 토론의 원리에서는 의사소통의 목적이 뭡니까? 상대편보다 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여 토론에서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 원리를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야. 승리가 원칙입니다. 승리가. 그럼 들어보자. 협상 절차에 따라 상대 상황에 맞는 전략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협상으로 넘어갔어요, 얘들아. 다시 보자. 협상의 목적은 승리입니까? 맞아, 협상은 승리 아니야. 협상은 가장 큰 목적이 뭐야? 합의입니다. 합의. 두 대상들 혹은 두 단체의 협상 끝에 둘 다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 이게 협상의 목표입니다. 의사소통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그럼 이 둘은 합의가 돼야 돼. 대신 이왕이면 나한테도 유리하게 되면 좋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황에 맞는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우리에게 유리해지도록. 협상을 열 때는요. 규칙, 목적 같은 거 정하고 관점에 있는 이해관계들을 서로 교환해야 됩니다. 그냥 서로의 생각을 알아야지 올바른 협상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협상이 시작됐어. 그럴 때는 일단 나의 기본 입장을 잘 이야기해줘야 되고요. 상대의 기본 입장도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토론이었으면 상대방의 관점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적을 해야 하지만 협상은 그런 게 아니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제안이나 대안을 검토하고 중간에서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토론은 중간에서 만나면 안 돼. 토론은 우리가 맞아야 돼. 근데 협상은 중간에 만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은 여러 가지 막 이야기 나오다 보면 해결안이 나오겠지. 합의된 내용을 해결안이 나와. 반드시 수락해야 되나? 이거 나중에 한 번씩 선제 나오거든 얘들아. 협상안이 나왔어. 반드시 수락해야 돼? 아니야. 반드시 수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측의 입장에서 납득하지 못하는 내용이 나온다면 아무리 해당 협상에서 완성된 협상안이 해결안이 나왔어도 수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부하는 것도 협상에서 방법이에요. 왜냐면 협상이라는 그 상황 자체에 대해 최고의 선택은 합의가 된 건데 우리 측에도 납득할 만한 상황에서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합의의 단어 뜻은 나도 좋고 얘도 좋아야 돼. 근데 해결안이 난 안 좋은데 얘만 좋아. 그럼 합의해야 돼? 아니야. 간혹 해결안이 나온 경우 수락해야 한다라는 선지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왕이면 뭐 수락하면 좋겠죠. 해결안이 나온 김에. 여러분 어렸을 때 용돈 협상 해본 적 있습니까? 용돈 협상? 뭐 안 해본 친구 있을 텐데 선생님 대학 다닐 때 많이 했거든요. 선생님이 처음에 20살 때 30만 원을 받았어. 달에.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10,000원을 써야 되는 거거든. 근데 제가 잘 생각해봐. 대학생이 하루에 10,000원으로 가능할까? 커피만 사 먹어도 2,000원이에요. 그럼 밥을 8,000원에 끝내야 되는데 선생님 20살 때 한창 러프하게 살 때 이제 공부 따윈 모르고 살 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아니 속된 말로 소주만 2병 마셔서 8,000원이냐?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뭔 생각을 했냐? 용돈을 올려달라고 해야겠다. 협상안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5만 원 올려주더라고요. 나는 분명 50만 원을 들고 가는데 5만 원이 올랐어. 그럼 내가 협상안 수락해야 돼? 거부해야 돼? 거부해야죠. 바로 거부했습니다. 그냥 알바했어요. 엄마가 안 올려주더라고. 지금은 아예 안 받습니다. 일하기 시작하니까 엄마가 안 주더라고.
이거 뭐 그렇다고 해서 다시 협상을 진행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죠? 내가 생각했을 때 상호 수용되지 않는 경우에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른 협상 전략입니다. 양측 간의 신뢰가 구축되어 있고 시간도 많고 자원도 많아요. 그럼 어떻게? 천천히 하나하나 서로 맞춰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서로에게 둘 다 이익이 될 가능성이 적고요. 시간적인 것도 부족해. 그럼 어떻게 협상해야 돼? 일단 최대한 양보해야지. 그치? 이럴 때는 내가 생각했을 때 마지노선, 그 반대측이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여기 이전은 다 합의하려고 해야 돼. 대신 내가 말하는 이 상황은 뭐냐면 협상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생각이 있을 때겠지. 수용할 생각이 없으면 굳이 내가 마지노선까지 양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당등의 직접적인 이익보다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중요할 때는 최대한 수용해 나가야겠지. 상대방 입장을. 그지?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그때 35만 원을 납득했다고 했을 때 뭐냐면 이렇게 조금씩 올리면 끝까지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렇으면 선생님이 35만 원을 수용했겠지. 근데 우리 엄마 35만 원이 안만 생각해도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그러면 수용할 필요가 굳이 없었던 겁니다. 그지? 나와 협상하는 이의 상황, 조건, 그지? 라포 관계 등을 고려하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여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없거나 협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될 때 협상해야 돼? 안 돼, 그지? 내가 엄마한테 용돈 올려달라고 말했을 때 이럴 거만 받지 마! 라고 할 것 같았으면은 시작도 안 했겠죠. 그지? 우리 이런 걸 협상에서의 올바른 대화 원리, 의사소통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토론도 독특하다. 토론의 의사소통 목적은 뭐라고? 우리 편의 승리. 그에 맞는 방법을 설명해 준 거고요. 좋게 거지. 협상에서 우리의 목적은 뭐? 상호 합의. 그지? 이 상호 합의 안에는 나에게 이왕이면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호 합의인 거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다음 면접입니다. 면접. 면접에서는 어떤 게 목적이야?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너는 대학 나중에 면접 보러 갈 거야. 뭐 할 수도 있지만 면접을 안 보는 학교를 정할 수도 있지만 뭐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학종 하나 정도 쓸 거니까. 그지? 면접을 치러간다고 칩시다. 면접에서 여러분의 목적은 뭐야? 이 대학에 합격하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면접관에게 잘 보이는 거야. 더 잘 가고 더 학문적으로 가볼게. 면접 진행자, 면접관의 질문에 올바른 답변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지? 올바른 답변을 하면 면접관이 만족할 거고요. 면접관이 만족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앞에서 봤던 상황과는 다르게 상하관계가 확실히 존재하는 대화입니다. 그지? 갑을 관계가 존재하는 대화 상황인 거야. 그리고 아무래도 이왕이면 면접 대상자가 을에 있죠. 그래서 이제 나는 절대 때려주고도 면접은 안 볼 거다. 있습니까? 이제 없죠. 그럼 안 되면 이제 상황이 있으니까 1, 2학년 때 그럴 수 있는데 붙여주는 학교 가야 돼요. 그지? 마음이 급합니다. 야, 써야 학교가 면접 봐야 돼. 그럼 어떻게 해? 준비해야지. 뭐 면접 준비하다가 면접 못 치겠다. 정상한테 연락하세요. 그래서 면접까지 가만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내가 골라서 안 갔지. 근데 물론 면접까지 안 불러준 학교가 있긴 합니다. 1차 붙었는데, 1차에서 떨어뜨리더라고. 고대 이런 데 1차에 되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근데 1차에서 떨어지면은 면접 때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지원비? 한 반 정도 돌려줍니다. 치킨 사드시라고 한 2만 얼마 주던데. 그래서 그걸 치킨 사 먹은 기억이 납니다. 마음 속 달래시라고. 하나도 안 고마워. 저희 면접 불러줬으면 좋겠어. 그렇습니다. 면접관이 질문을 하겠죠. 면접관이 질문을 합니다. 그럼 그에 대해 면접 상대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효과적인 답변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좀 면접 대상자의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 책을 읽고 학습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면접관의 경우에도 면접관이 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면접관 하나만 잘하면 돼요. 면접 대상자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 적절한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그죠? 근데 면접 대상자는 좀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이 답변이 굉장히 좋은 답변이 돼야 돼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질문의 내용을 잘 파악해야 되고요. 이 질문을 던진 이가 어떤 대답을 원하는지 그의 의도도 파악해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적절하게 대답해야 되거든요. 면접을 보다 보면 알 텐데요, 여러분도 준비하다 보면
여기 내가 공대가 아니라 인문대학에 진학하게 있습니까? 인문계, 문과. 여기 다 이거야? 아니요. 그죠? 그죠? 그거죠. 사실 이게 문과 면접 영역을 보면 언젠가 알게 될 텐데 생각보다 답을 안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을 멀어요. 생각에 정답이 없습니다. 그럼 뭐야? 면접관의 마음에 드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지. 얘네들 그런 거야 이제. 근데 예를 들어 너네가 공대 애들이야. 문제를 내고 맞추래. 그거 면접관의 의도가 있어? 없어요. 정답 내면 돼요, 그지? 의도가 확실합니다. 근데 정답을 맞추는 것도 면접관의 의도죠. 이 아이가 이 정답을 알고 있냐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의도를 파악한 답변을 해야 되고요. 이왕이면 구체적이고 확실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겠죠. 어버버거리면 안 돼요. 정직하고 확실하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언어의들 굉장히 잘 지켜야 됩니다. 갑자기 면접관이 질문을 싸가지 없이 해. 그럼 A씨 하면 안 돼. 안 되죠. 그럼 이제 그대로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요새는 근데 이제 압박 면접 안 보니까. 그죠? 그래서 압박 면접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더 준비시키는 것 같은데 이제 압박 면접 안 봅니다. 내가 압박 면접 못 해요. 압박 면접 했다가 이제 고소 때리기 때문에 기분 나빴다고. 압박 면접 못 합니다. 교수님들도. 근데 왜 합격한 대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압박 면접을 이제 학교 가면 이제 압박 엄청 하던데 교수님들이 대형이는 졸업 언제 하니? 때가 되면 다 좋은 때가 있겠죠. 아직 일하니? 네. 공부하라고. 똑같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한테 공부하라고 하는데 저 가르치는 사람이 뭐 공부하라 합니다. 난 하는데 여러분도 하겠죠, 그지? 근데 너네한테 공부하라 잔소리 시험 기간 되면 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넘어오자. 멘트 받고 일단 발표입니다. 발표. 일단 발표할 때 제일 중요한 발표의 목적이 뭡니까? 청중 앞에서 발표를 해. 목적이 뭐야? 내가 말하고 있는 걸 청중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발화하는 거. 그죠?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청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중이 동그라미 한번 봅시다.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청자입니다. 청자. 그래서 청자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청자가 어떠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가. 발표자 선정할 때 청자가 들을 만한 것들, 그지? 청자가 관심이 없거나 재미없어 할 거는 최대한 빼야겠죠. 혹은 말해야 한다면 최대한 청자가 관심이 갈 수 있게끔 말해야 되고요. 흥미에 걸맞는 예시를 선택해야 되고요. 질문을 통해서 청자가 어떠한 것에 관심이 있는지 발표자가 확인해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발표자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여러분한테 내가 한 번도 야구 설명회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먼저 시험 기간 끝나서 야구 설명회 한번 시작하거든. 너네가 정말 수업 듣기 싫어 보인다. 오고 싶지도 않은데 예를 들어 너네가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재밌어 할만 하니까 하겠죠. 이게 청자의 관심을 분석한 거야. 시험 딱 끝나고 왔어. 근데 시험지 분석 끝났어. 그리고 진도로 나가고 싶은데 애들이 표정이 꼬름해. 오늘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그럼 내가 청자의 관심을 분석해야겠지. 시험 끝났으니까 뭔 얘기를 해볼까? 야구 얘기를 해. 그럼 이번에 관심 가질 것 같아? 그럼 그때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야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그때는 청자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청자의 능력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청자가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 수준, 지식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가.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가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표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확인시켜야 되고요. 배경 지식이 없다면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발표가 원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라고? 청자가 이것을 이해했는가거든요. 그리고 청자 수준에 적절한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뭐로 예를 들까 그냥 고민을 좀 했는데 선생님이 요새 가장 관심이 있게 보는 쇼미더머니로 이제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기서 내가 쇼미더머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까? 한 번도 본 적 없는 척이 좀 있습니다, 그지? 선생님은 쇼미더머니 쇼미 4부터 전 회차 전부 다 관람을 다 시청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내가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해도 예를 들어 선생님이 쇼미더머니 11회 주제로 얘기를 했다 치자. 내가 여러분의 재성을 말할 때 쇼미를 열심히 보고 있는 희정이가 이해하는 거랑 한 번도 본 적 없는
성은이한테 설명하는 건 분명히 다른 반응이 나올 거라고 하지. 그지? 그럴 때는 이들이 모두 다 납득 가능할 만한 이야기로 풀어 설명해야 성공한 발표가 됩니다. 왜냐면 발표의 목적은 청자들이 나의 발표 내용을 이해했는가. 그죠? 이런 것들에 맞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 내가 지금 계속 목적 말해주고 있다고, 대화의 목적 얘기해주고 있어. 책엔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 잘 필기하면서 따라오면 됩니다. 알겠지? 의사소통의 목적에 따른 의사소통 방법만을 학비책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야. 7번입니다. 연설이네, 연설. 발표랑 연설은 좀 달라. 얘들아, 연설은 보통 우리 뭘 보고 연설이라 그래? 뭐가 연설이야? 우리 가장 자주 마주치는 연설이 뭐야? 정치인들이 연설이죠, 그지? 그들이 또 듣는 이가 좀 존재합니다, 확실히. 근데 연설과 발표는 달라. 발표는 뭔가 정보 제공의 목적이 있다면, 연설은 감화의 목적이 더 강하게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설득력 있게 연설을 하기 위해선 그들이 반응해줘야 돼.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의견에 동조해주고 반응해주는 게 연설의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화자가, 그지? 연설자가 믿을만 해야 됩니다. 뭣도 아닌 사람이 앞에 나와서 연설에서 함께 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감화되지 않습니다. 제 말을 내가 왜 들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발표와는 다르게 앞에 나와 있는 화자의 인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자가 훌륭한 사람이냐, 경험이 많느냐와 같은 것들을 고려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연설하기 전에 막 자신의 내력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이성적으로 설득할 수도 있어. 나의 의견을 들어주세요이기 때문에 우선 이성적으로 성중의 이성의 객관적인 자료나 여러 가지 근거 제시들을 갖고 와서 논리적으로 타당한 이야기니 날 따라와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어, 그지? 혹은 감성에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감성에 호소한 연설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우리 전 세계 역사에서 절대 나타나면 안 되는 인물이 히틀러인데, 그죠? 히틀러가 왜 그거 압니까? 히틀러는 한 번도 쿠데타를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히틀러는 모든 순간에 올라갈 때마다 다 국민투표로 올라갔어요. 다 나치당이 원내 일당이 되는 것도 히틀러가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총통이 되는 과정 속에서 단 한 번의 쿠데타가 없습니다. 다 투표로 국민의 선택으로 돼요. 심지어 제1당 되기 전에 시도한 쿠데타는 실패합니다. 감옥에 갔다 와요. 감옥에 갔다 오고 총통이 된 거거든. 히틀러는 감성이 호소합니다. 전후 독일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든데 전후 독일에 사는 유대인들은 잘 사는 거야. 독일 민족인 게르만 민족은 못 살고 독일 민족이 아닌 유대인은 잘 사네. 그러면 뭘 건들면 돼? 독일인들의 자존심을 건들면 돼. 왜 우리가 얘한테 져야 되지? 우리가 지금 힘든 이유는 얘들 때문이 아닐까를 계속 긁는 거야. 그러면 이게 반복되면 진짠가 싶은 거야. 진짠가 싶으면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히틀러라는 괴물이 생긴 거예요. 물론 히틀러는 감성에 호소한 게 아니라 스스로는 이성에 호소했다고 평생 생각하며 살고 있긴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보통 서점에서는 구하지도 못하고요. 금사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히틀러의 자서전이 있습니다. 읽으면 나와요. 히틀러는 진짜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한 겁니다. 감성에 호소한 적이 없어요, 걔는. 근데 까고 보면 모두 다 감성입니다. 논리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청중의 욕망. 히틀러로 해서요. 청중의 욕망 뭐야? 독일이 다시 위대해지는 거.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 청중의 자긍심.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강력한 유럽 국가였던 독일 제국의 자존심, 동정심, 분노. 그리고 내가 지금 못 살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에 기대서 막 설득을 하면은 사람들이 동조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동조합니다. 이런 뭐 감성적, 이성적 설득 전략들, 다양한 설득 전략을 따라서 우리는 연설을 진행했을 때 이 연설이 듣는 청중에게, 예를 들어 단어가 조금 달라져서 발표랑 청자가 아니라 청중에게 납득 가능하고 설득력 있는 연설로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올바른 연설의 목적은 뭐야? 청중에게 나의 설득력을
납득시키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다시 의사소통으로 돌아왔습니다. 부탁, 요청, 거절, 사과,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얘들아, 부탁을 해야 돼. 부탁을 할 때 어떻게 부탁해야 되는가? 일단 얘가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지 확인해야 돼. 부탁의 목적은 뭐야 얘들아? 상대가 내 부탁을 들어줘야 성공입니다. 그지? 목적이 완성되는 거야. 안 들어주면 내가 아무리 말 잘해도 의미 없습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살펴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인지를 봐. 그러고 나서 최대한 공손하게 말하는 거야. 말투자체를 공손하게 선택한 다음에 부탁하려는 까닭이 어때야 될까 얘들아? 납득 가능해야 돼. 선생님 고등학교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뭐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제 그 당시에도 막 이제 불법 투토를 한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요. 쌤 학교에도 성이고면 성이고 지금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선생님 때는 뭐 워낙 한 점을 했습니다. 반에. 납득은 못했는데 걔가 이제 그 돈을 잃었나 봐. 그래서 나한테 부탁을 합니다. 5만 원만 빌려달래. 근데 얘는 내가 5만 원을 빌려줄 수 있을 상황도 판단했고 진짜 공손하게 말했어. 근데 부탁하는 까닭이 너무 웃겨. 그지? 토토하느라 돈을 잃어서 밥 먹을 돈이 없대. 납득 가능한 까닭입니까? 아니죠. 그럼 이 부탁은 잘못된 부탁이죠. 물론 애초에 대전제가 잘못되긴 했어요. 그지? 그러면서 얘가 굳이 따지는 거야. 그렇다면 이 부탁은 세 개 중에 하나에 실패했죠? 부탁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올바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사과할 때입니다. 자, 내 잘못이 뭐고 굉장히 미안하다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요, 변명하고 상대 탓하면 안 돼요. 사과할 때는 주어에 너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논란이 된 연예인을 좋아해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빅뱅이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사과문을 진짜 반복적으로 되게 자주 봤던 그룹 중 하나인데 연예인의 사과문이든 정치인의 사과문이든 사과문이라고 올라오는 거에는 너나 다른 이의 이름이 주어로 언급되면 안 됩니다. 주어는 항상 나여야 돼요. 그래서 상대를 탓하지 않고 변명이 나오지 않게끔 내가 한 일, 내가 생각하는 내 감정과 기분 그걸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반복하지 않겠다고 노력해야겠죠. 미안해 근데 내가 또 할 수도 있어 라고 하면 그거 사과야? 사과 아닙니다. 그지? 경고입니다. 그거는 그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구성되어야 사과의 목적이 들어맞겠죠.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공동체의 언어 관습을 잘 납득해야 됩니다. 여기서 상대방 탓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한민국 문화스럽습니다. 그지? 사과할 때는 깔끔하게 이 잘못만 얘기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공동체의 특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탁을 할 때 공손하게 말해야 된다는 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의 언어 관습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선생님이 느끼는 건데 그냥 막 누가 나한테 부탁을 할 때 그걸 공손하게 말 안 해도 됩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아요. 그냥 부담을 느끼지 않게 공손하게 말하려고 하다 보면은 거짓말이 섞이거든. 의도치 않게 사람이 부탁을 하다 보면 난 그게 더 싫습니다. 조금 싸가지 없이 말해도 확실히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말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고 안 들어줄 때는 확실히 안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개인에 따라 그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야. 그 말은 뭐야 얘들아? 결국에는 큰 관점에서 부탁, 요청, 거절, 사과, 감사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청자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의사소통 목적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납득하면 됩니다. 알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문장을 납득하기 위해서 수능 특강은 친절하게 서술형 문제가 많아요. 그지? 이걸 적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대화 상황에서든 상황에 맞는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전략을 사용해야 된다. 언어적인 게 뭡니까? 말로 나오고 있는 것들. 그죠? 비언어는 뭐야 얘들아? 말이 아닌 거. 몸짓, 손짓, 표정, 시선 같은 것들입니다. 그지? 내가 수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게 발표지? 너네만 안 보고 여기만 이렇게 보고 수업을 해. 이거는 비언어적 표현을 잘 쓴 거야 못 쓴 거야? 그게 못 쓴 거지. 여러분은 보면서 수업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시선, 표정, 몸짓을 사용해야지 효과적인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준언어는 뭐야? 말은 말인데 진짜 이 단어 사용, 문장 같은 게 아니라 속도, 어조,
성량 같은 음성에 가까운 겁니다. 음성에 가까운 거. 얘들아, 언어는 음성보다는 아래 범위죠. 발화하고 있는 것 중에 단어가 있는 거잖아. 이런 발화 상황 중에서 진짜 소리에 가까운 요소들만을 고려한 게 준언어적 표현입니다. 내가 만약 목소리를 굉장히 작게 내면 여러분들한테는 집중이 안 되겠죠. 여기 신기하잖아. 이거 내가 열심히 연습하는 거거든. 소리 조절하는 거.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이제 만약 국어교육과로 온다. 다 교수님들이 알려주십니다. 오지 마세요. 그럼 국어전공 농담이고요. 국어전공 하고 싶으면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화법의 원리에 맞게 화법을 해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장문의 원리로 가기 전에 시간 잠시 줄 테니까요. 화법의 원리 문제에 걸려 있는 거 4개 정도 한번 풀어 봅시다. 한 10분 정도 줄게요.